안녕하세요. 2020학년도 수능 해설 세계지리의 민병헌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총평입니다.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해설을 직접 듣고 싶은 학생들은요, 요 강좌를 보고 나신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이 있는 그 해설 강좌 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강좌는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2020학년도의 수능이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었는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쭉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것 이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인지 이런 거를 좀 그냥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출제 방향을 전반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수능을 보고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, 여러분들의 후배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보면서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후배들 분들도, 고2 학생분들도 민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수능 만점의 그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빈출 주제 위주로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세계지리가 다른 교과목에 비하면요, 나오던 주제가 늘 나오는 이런 경향의 과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간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이 주로 출제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다만 다소 생소한 자료 제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다소 생소한 내용 제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막 나 이런 거 완전 처음 보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.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런 실력을 충분히 응용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이 정도의 문제였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,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. 그래서 시간 제한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다 풀고 나오면요,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? 나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나 이번 시험 망쳤나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사실 늘 수능이 그런 정도의 난이도를 보여왔거든요. 그러고 나서 막상 뚜껑을 딱 까보면요,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은데 학생들의 정답률이 은근히 높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하기로는 예년 수능과 그냥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약간 어려웠을 수 있는 수준. 그렇지만 막상 까보면요, 학생들이 그런 약간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들도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풀었다 보니까 좀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예년과 비슷했던 수준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그 다음 학평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6월과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를 풀어보고 오긴 했으나 나머지 3월, 4월, 그 다음에 7월, 10월 이런 문제들은요, 세계지리가 진짜 말도 못하게 쉬웠습니다.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수능을 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,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냐면요, 이게 수능의 적정 난이도였고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학평이 너무 쉬웠던 문제들 위주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학평 난이도는 수능 난이도보다는 굉장히 낮은 문제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 난이도가. 그래서 다소 빡빡한 문제풀이 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는 조금 어렵게 풀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와 유사한 느낌이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나마 다소 어려웠던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. 12번하고 20번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맞췄어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거나 아니면 풀면서도 뭔가 확신이 잘 안 들었던 이런 문제였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문제만 조심했다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적당히 풀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단원별로 출제된 것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세계지리는 항상 단원별로 배분이 굉장히 고른 편입니다. 그래서 늘 나오는 단원에 박혀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, 간간이 이쪽 단원에서 나왔다가 하나 위로 올라갔다가 하나 밑으로 내려갔다, 뭐 이런 정도의 변동만 보이고 있거든요. 일단 고지도 문제는 무조건 꼭 나오니까요, 항상 들어가 있고요. 이거는 거의 수능에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항상 비어있는 칸입니다. 그 다음 지리정보 수집과 지리정보체계, 이것도 늘 나오는 주제,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는 주제였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꼭 들어가 있고, 세계 지역 구분도요, 거의 수능에서 안 나오니까 항상 비어있는 칸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늘 이 단원 두 개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. 그 다음 열대기후 하나 꼭 나오죠. 온대기후 하나 꼭 나오죠. 건조기후, 건조지형 중에서 하나 꼭 나오죠. 그 다음에 냉한대, 빙하지형 중에서 꼭 하나 나옵니다. 대지형 중에서도 꼭 나오고요.
하천 또는 해안 지형 중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이번에는 하천 지형에서 나왔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또 세계 주요 하천에서 나왔거든요. 그 다음 민족과 언어 요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게 대놓고 종교를 물어보는 이 문제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어요. 대놓고 종교를 물어보는 문제가 늘 한 문제 꼭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살짝 빠져 있는 정도. 그렇지만 다른 문제에 약간씩 녹아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세계 음식 문화 이렇게 등장했는데요. 사실 이거 결국은 뒤에 있는 농목업 문제랑 통합해서 출제된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 다음 지역 문화 특징과 관광 이것도 조금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방향과는 약간 생소하게 어쨌든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 그 다음 인구 부분에서는요. 늘 그래왔듯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인구 이동과 지역 변화가 항상 출제가 잘 되는 편인데 이번 수능에서는 빠져 있습니다. 그 다음 도시화와 도시구조, 세계화와 세계도시 이 두 단원을 합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 에너지 자원 꼭 나오죠. 농목업 꼭 나오죠. 그 다음에 세계 공업 활동에서요. 이번 수능에서는요. 관련되는 문제로는 두 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하나는 자동차 공업과 관련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첨단 산업과 관련된 문제였어요. 사실 어떤 수능에서는요. 공업 내용이 아예 빠져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요. 두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더 특이한 점입니다. 그 다음 기업 활동의 세계와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많이 문제 나오진 않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살짝 응용되어서 나온 정도지 단독으로 나왔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여러 단원의 내용과 응용된 정도. 그 다음에 여기 지역 갈등은요.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어 왔는데요. 역시 그랬고요.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는요. 잘 출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어 있습니다. 그 다음 환경 문제 무조건 꼭 나오니까 또 한 문제가 들어가 있죠.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주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수능 문항 한번 쭉 분석을 해볼게요. 일단 쉬운 문제들은 굉장히 쉬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번부터 5번 정도 이 정도를 달리는 데 있어서는요. 이번 수능 문제 또 상당히 쉬운데 이러면 또 이거 확실히 50점 받아야 1등급이 나오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쭉 풀어갔을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출문제 수준이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그 이하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이 정도로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기후가 나오긴 한데 요즘에는 종합형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단독 기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싸잡아서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의 우리가 배웠던 많은 기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출제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. 종합형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족과 언어 부분에서는요. 공용어 부분이 지금 문제 나왔거든요.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내년에 바뀌는 교육과정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자, 주요 국가의 공용어를 다소 디테일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. 그 다음 도시화와 세계도시,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도시를 비교하는 아주 쉬운 수준 문제로 나왔고요. 그 다음 온대기후 이것도 늘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. 그 다음 건조지형도 보통은 기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았고요. 그 다음 11번은요. 사실 이제 서비스업 단원으로 쓰면 분류를 하긴 했지만 그 안에 인구수, 유소년층 인구 비율, 도시화율, 서비스업 등등 여러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문제로 꾸려놨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단원 종합형 문제들도 꼭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어느 한 단원의 내용이 꼭 한 문제로 구성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련되는 것들을 다 싸잡아서 한 문제 정도를 꾸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경향에 충분히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. 그 다음 열대 및 온대기후 역시나 이것도 기후를 섞어서 출제를 했죠. 예전 같으면 열대, 온대 따로 냈을 거를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지금 내고 있는 편이고요. 그 다음 세계 주요 하천 이것도 단독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로서는 교육과정이 바뀌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이었고요. 기본 형태면 기본 형태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그 다음 세계 대지형 이런 부분은요. 오답이 너무 보이는 문제들도 이번에 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건가 약간 애매한데 오답이 너무 확실해서 답을 확실하게 찍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꽤 있었어요. 그 다음
인구 성장과 인구 문제 그래프 분석 위주였어요. 그죠? 근데 오래 걸리지 않는, 계산이 복잡하지 않은 이런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. 그다음 식량작물, 자료가 약간 생소할 수 있었으나 배웠던 거를 적용했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고, 공업이 두 문제였는데요. 자동차 공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왔던 적은 별로 없었는데 그런 내용을 응용해서 풀었던, 그렇지만 민쌤과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요, 쌤이 이거 다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던. 그다음 관광과 축제 부분에서는요, 여태까지의 출제 경향과는 조금 달리 어떤 나라에 관련되는 정보들을 주고 그 국가를 지도에서 고르는 그런 정도의 문제로 나왔습니다. 그다음 첨단산업 발달제, 이것도 늘 우리가 문제 많이 풀어보던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고, 지역 갈등 부분이 이게 위도와 경도, 그다음에 인구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알아내고 풀어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심화학습도 되게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료들도 많이 보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를 바탕으로 찾아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, 뭐 그런 정도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, 그냥 늘 나오던 수준의 수능 난이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, 다소 어려웠던 문제들도요, 그간에 열심히 세계지리를 공부해온 학생들이라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자, 어쨌든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거든요.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에서 만나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